안녕하세요. 주변에 제 이야기라고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 한켠이 갑갑하고 막막해서 누구한테라도 한번 쏟아내보면 마음이라도 풀리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저희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적어보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들었던 감정은 세상에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게 엄청 잘해줬고요. 처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지만 저를 벌써 몇 번이나 본 사람인 만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그 자리에 저희 부모님도 오시라고 해서 그날 당장 상견례까지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이 화목한 가족이 너 죽네 나 죽네 하면서 파탄을 맞게 되는 지경까지 오리라고는 결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도 그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성격도 좋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니 앞으로 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시월드는 없는 거나 다름없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앞에 시 붙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죠.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양가 상견례가 있었고 상견례 자리 또한 화기애애하니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화목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인다며 제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신다며 안도하셨죠. 상견례가 끝난 만큼 결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동안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통장 관리를 시어머니가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지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경제관념을 일찍부터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하여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스스로 용돈 관리를 하게 시키셨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앞으로 3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간 들어온 세뱃돈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두신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 돈을 그때부터 직접 관리를 하게 시키셨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습관 같은 게 있었다 보니 남편이 32살 나이에도 월급을 전부 부모님께 맡기고 용돈을 타서 쓴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집들이 드문드문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 남편 이야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에 비해서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내 돈을 직접 관리했다 뿐이지 한 달에 딱 필요한 만큼만 용돈을 타서 쓰는 남편이 훨씬 돈을 모으는데 유리했을 테니까요. 남편 또한 그게 보기 드문 경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남편 돈을 관리해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줬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평생 같이 일을 해온 동업자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이 한번 폭삭 주저앉을 뻔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버님한테서 경제권을 가져왔고 어찌저찌 그때 생긴 빚도 다 갚아내고 말 그대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온 가족 경제권은 시어머니가 갖고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우 또한 아직도 시어머니께 모든 돈 관리를 맡기고 있고 누나가 모아놓은 돈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와 신우 자랑까지 저한테 해주더군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워낙에 넉넉했다 보니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할 어려움은 없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한테 경제권을 위임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한번 남편과 의견 다툼을 하기도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월급 관리는 어머니에게 맡기고 싶다는 식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어이없는데 심지어 제 월급까지도 시어머니한테 관리를 맡기고 우리는 용돈을 타서 생활하면 어떻겠냐고까지 말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당장 결과물만 가지고는 남편을 이길 방법이 제겐 없었습니다. 비슷한 기간을 일했는데 모아놓은 돈은 남편 쪽이 월등히 많았었다 보니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결혼 전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결혼해 나간 아들 돈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림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주변에 시어머니한테 돈 관리 맡기는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아무 불만 없이 돈 관리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겠노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혹시나 진짜 만에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몇 날 며칠 맘고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냐,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돈 관리 맡기고 싶냐 하는 쓴소리만 듣고 많은 시기였죠. 그렇게 사람을 못 찾아오니 다음번에는 그러면 자기 월급이라도 어머니께 관리를 맡기면 안 되겠냐는 소리를 꺼내왔어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고,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신우의 도움으로 남편의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돈 관리는 니들이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남편한테 한마디 해준 게 결정적이었어요. 남편이 특히 신우 말은 또 엄청 새겨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돈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사소한 의견 다툼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고 말았고, 이후로는 정말 그 어떤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주변 분들이 딸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면서 제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된 만큼 앞으로 저를 딸처럼 대해줄 테니 가깝게 지내면서 시간 나면 여기저기 같이 놀러 다니자 하는 이야기를요. 일부러 제가 삐딱선을 타겠다는 건 아니지만 고부관계를 굳이 모녀관계처럼 지내자는 그 말이 솔직한 말로 제가 친정어머니를 챙기듯 당신도 똑같이 잘 챙기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분들이 딸이랑 놀러 다니는 이야기를 꺼내셨으면 그건 저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딸인 신우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신우가 직장 근처에 따로 혼자 나가서 살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댁에 큰맘 먹고 와야 할 만큼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딸을 바로 옆에 두고 왜 굳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면서까지 같이 어딜 놀러 다니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도 몇 가지 알게 되었죠. 일단 시어머니가 직장이 따로 없으십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하신데 그래서 그랬나 막연히 시어머니가 당연히 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게다가 아버님 때문에 집이 한번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엄청 고생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버님이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엄청 고생해서 일을 하셨고 신우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그렇게 해서 그때 생긴 빚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어머님이 중간에서 두 사람이 벌어오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는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한 건 불철주야 주말이고 밤낮이고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온 아버님과 신우 두 사람의 공이 컸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따금씩 일을 나가긴 했지만 그건 정말 도무지 심심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아는 분들 하는 일 도와주러 몇 번 나가서 일당으로 얼마씩 받아오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심심하다는 것도 다 시간은 많은데 달리 할 게 없어서 나온 소리였던 거예요. 아무튼 신우 또한 다른 집 딸들이 하듯이 시어머니 모시고 어디 좀 다녀오고 그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워낙에 계산을 칼같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게 신우를 참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밥값이고 뭐고 전부 딸이 엄마를 위해 쏘는 거 아니겠냐면서 그 돈을 관리해주고 있던 신우 통장에서 모든 비용을 정산했다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커플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비용을 반반씩 쪼개서 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도 조금 시어머니가 너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먹은 음식값이며 뭐 입장료며 커피값이며 전부 신우 돈으로 정산한 건 물론이고 이동은 어머님 차로 했다 보니 그날 들어간 기름값이라고 리터당 얼마 계산해서 그 돈도 빼가고 톨비가 나오면 톨비도 빼가고 심지어 차가 이동한 거리만큼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한다고 자동차 이용료랍시고 돈 얼마 이렇게 또 빼가고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신우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큰맘 먹고 시어머니 모시고 나간 건데 어머니한테 차 한 잔은 못 얻어먹을지언정 자동차 이용료라고 몇천 원씩 가져가고 그러는 걸 보니 엄청 서운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어머님하고 어디 나가는 걸 꺼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딸이 안 해주니까 며느리가 해주면 좋겠다고 저한테 돌려서 그날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무겁더군요. 아무래도 저도 맞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어디 다녀온다는 게 사실 큰맘 먹고 쉬는 날 하루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하루 날 잡고 어디 다녀오는 거야. 남들도 다 하는 일일 테니 일도 아니겠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정산한답시고 기름값 얼마 내놔라, 자동차 이용료 얼마 내놔라 나오시면 저 또한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은 와중에 신우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왔어요.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다녀올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직접 어디를 다녀오시게 만들어서 심심할 틈을 안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아이디어였지요. 오픈 채팅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역 내에서 생각보다 소모임 활동 같은 게 활발한 편이더라고. 시어머니한테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자는 거였죠. 그날 바로 시댁에 신우랑 같이 찾아가서 시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괜히 딸하고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 마음 맞는 또래분들하고 어울리시라고요. 어머니한테도 그 편이 더 즐겁고 재밌지 않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도 이내 수긍하시고는 신우한테 어플 사용 방법부터 이런저런 걸 배우셨지요. 시어머니 또한 그런 식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 외부 활동하는 게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게 그동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어떻게 아낄궁리하면서 집에만 계시던 게 전부였던 시어머니 삶에 그런 식으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여지껏 모르고 지냈던 새로운 일들이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신우도 모두 다 잘됐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온 집안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불씨가 될 줄은 그때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어디를 다녀오시면 꼭 그날 찍은 사진들을 톡에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 빈도수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바뀌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다가 나중에 가서는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바뀔 만큼 매일같이 어디를 놀러 다니셨어요. 다녀온 곳 보면 전국 팔도 맛집이란 맛집은 전부 다 찾아다니시는 듯 했고 언제 배우셨는지 이따금씩 골프도 치러 나가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하고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아버님 때문에 온 가족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 하여 그때부터 쭉 사이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일 때문에 차를 끌고 나가면 시어머니는 차를 태워준다는 사람이 없으면 평일에 발이 묶여버려 어딜 다녀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아예 차를 한 대 새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주중이며 주말이며 할 것 없이 시어머니가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뽑은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나 어쩌다가 시어머니 차를 한번 얻어 타게 된 적이 있었는데 차 뽑은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 미터기가 2만 킬로가 넘어가는 걸 보고 남편이 우리 회사 영업사원들도 이만큼은 안 타겠다고 하면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냐며 아주 경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가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시기 시작하니 아버님은 또 아버님 나름대로 따로 주말을 보내고 그러시기 시작했죠. 주말이면 혼자 낚시를 나가서 짧게는 당일치기, 길게는 2박 3일로 해서 혼자 낚시를 다녀오시고 그러는 시기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몰랐다 보니 어머님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만큼 아버님은 검소한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낚시라는 취미가 장비값에 낚싯배 대여료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거의 골프만큼 돈이 들어가는 취미였다는 걸 알게 된 건 일이 다 터지고 나서였지만요. 아무튼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랑 남편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도 3년이 되어가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난데없이 걸려온 신우 좀 말려달라는 시아버지 전화에 헐레벌떡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버님이 워낙에 말수도 없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니 대번에 무슨 일이 나도 엄청나게 큰 일이 났다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시댁에 도착하니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어요. 신우는 바닥에 드러누워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거의 반 미친 사람 소리를 내며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디 간 건지 보이지도 않고 아버님 혼자 거실에서 뻐끔뻐끔 담배 연기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봐도 아버님은 그냥 숨만 깊게 들이쉬었다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거의 혼절하기 직전인 상태의 신우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무슨 일이냐 물어봤지만
실성한 사람처럼 넋만 놓고 있을 뿐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방에 계신 듯 싶어서 문 열고 들어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돈이 좀 필요해서 지 돈 조금 쓴 거 가지고 저 지랄을 떤다면서 아주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어떻게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아주 연병을 떨고 있다고 신우한테 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네 누나한테 물어보라며 대답을 피하고 계속 성질만 부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니들도 똑같은 새끼들이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여지껏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당신한테 고맙다고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모자랄 판에 돈 얼마 좀 썼다고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냐면서 니들도 부모한테 돈 아끼고 사니까 부자가 되더냐, 니들만 잘 사니까 밥이 잘 넘어가더냐 하면서 큰 소리를 내셨죠. 다 자업자득이라고 부모한테 돈 한 푼 쓰는 게 아까워서 저러는 꼴을 보니까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당신도 인생 잘못 살은 것 같다고, 인생 더 살아봐야 뭐 하겠냐며 확 죽어버려야겠다고 부모가 죽는 꼴을 봐야 자식들 마음이 풀리겠다면서 가슴을 쾅쾅 내리치시더군요. 결혼 준비할 때 봤던 그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한테 육두문자가 섞인 욕을 써대는 어머님을 보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 마음이 풀리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서 다시 거실로 나왔죠.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몇 분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늘어나는 건 집안을 가득 채우는 시아버지 담배 연기 뿐이었고, 높아지는 시어머니 성질 부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달리 저희가 왔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신우를 저렇게 두고 가기는 뭐해서 신우를 부축해 나와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우한테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고 신우가 안정을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신우한테 대체 엄마가 누나 돈을 얼마를 썼길래 그러는 거냐고 말을 꺼냈죠. 신우가 반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써버렸다고요. 저도 남편도 그게 진짜냐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거든요. 신우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바로 일선에 뛰어들었어야 했다 보니 돈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미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빚 갚는데 조금이나마 더 보탠다고 투잡이고 쓰리잡이고 돈 되는 일은 다 했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뒤에도 시간이 남으면 부업이다 뭐다 하면서 남들 여가 시간 보내는데 쓰는 시간을 돈 버는데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졸이니만큼 벌이가 별로긴 했지만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심지어 시어머니한테 용돈만 타서 생활하고 있었다 보니 저희들 결혼할 시점에 신우한테는 저희 두 사람 돈을 합친 만큼의 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 후로도 쭉 회사 생활하며 투잡쓰리잡을 뛰었으니 시어머니가 몽땅 썼다는 그 돈을 액수로 환산해보면 최소 4억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간 모아온 그 돈을 3년 만에 날려먹은 거였지요. 자포자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우가 생각보다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신세한탄해봐야 없어진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한 번 모았는데 두 번은 못 모으겠냐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강한 척하긴 했지만 실은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나요. 저는 아마 평생을 가도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신우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는데 누나를 그렇게 잘 따르던 남편은 또 오죽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저희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신우가 그렇게 된 걸 보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결혼할 때 남편 경제권을 가지고 온 건 정말 잘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며칠 전 남편이 잔뜩 무게를 잡고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고 저를 부르더군요. 현실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저렇게 무게 잡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게 100%인 걸 알았다 보니 좋은 예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신우한테 2억을 줘야겠다는 말을 해왔으니까요.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도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거라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어머니한테서 경제권을 받아오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한테 계속 돈 관리를 맡겼더라면 누나 돈이 적어도 절반인 2억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냐는 소리였지요. 일이 이렇게 된 데에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담을 절반씩 나눠지는 게 이치에 맞다며 집을 정리해서 기어이 누나한테 돈 2억을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미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이 절반 나눠서 2억이지 우리 돈까지 시어머니 소나귀에 있었다면 형님 돈 4억에 우리 돈까지 해서 피해가 따블따따블이 되었을 거다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귓등으로 들을 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은 어차피 결혼할 때 다 쓰지 않았냐고 그때 시어머니한테 돈 관리 맡겼어도 잘 모아봐야 7천 8천 정도가 전부였을 거 아니겠냐 했죠. 계산이 그렇게 되나 싶었는지 남편이 잠깐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주셨으면 아마 1억 5천은 모았을 거다 하면서 그럼 못해도 신우한테 1억 5천은 줘야겠다며 끝까지 신우한테 돈을 줘야겠다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렇게 신우를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고 나중에 가서는 그럼 저랑 이혼을 불사해서라도 신우한테 돈을 주겠다는 말까지 꺼내왔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더 많이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재산 분할 절반을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신우한테 최대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을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우가 안쓰러운 건 맞지만 돈은 시어머니가 쓴 건데 왜 저희 집이 파탄이 나게 생긴 건지 아직도 억울하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속은 말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우도 가만히 있는데 괜히 지 혼자 나서서 저러는 남편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털어놓으면 제 속이나마 조금 후련해질까 싶어서 보낸 사연인데 다 적고 나니 마음만 더 복잡해지지 뭐 하나 후련해진 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신우가 평생에 걸쳐 모아놓은 돈 탕진해버린 시어머니를 두고 신우한테 집을 팔던 저랑 이혼을 하던 2억을 만들어 신우한테 주겠다던 남편 때문에 사연 보냈던 쓰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찌어찌 좋게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후기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자기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다는 걸 깨달았는지 며칠 지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선을 넘어도 아주 크게 넘은 것 같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충 잘 푸는구나 싶었는데 난데없이 남편이 매달 신우한테 200만 원씩을 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내와서 한참 화해하는 분위기는 사라졌고 또 그걸 이유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 나랑 결혼한 게 내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월급 200만 원 버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신우가 그렇게 된 건 정말 안타깝지만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신우한테 돈을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냐고요. 막말로 돈을 써도 시어머니가 다 써버린 거고 그거 갚아주는 것도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지 왜 그걸 당신이 나서서 어떻게 해주지 못해 안달이냐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는 제가 또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신우가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여가 시간도 보내지 않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돈 모으는 데만 집착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게 트라우마가 돼서 돈 모으는 데만 집착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찌저찌 아버님과 신우가 고생해가며 아버님이 만든 빚을 다 갚아내긴 했지만 신우는 신우 나름대로 고민이 또 하나 있었던 거지요. 사실 그때 그렇게 아버님이 동업자분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부터 모으는 돈은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게 될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 노후 자금을 모아도 모자랄 시기에 그 돈을 전부 빚 갚는데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아버님이 아직도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오고 있긴 하지만 두 분 생활비하고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우는 신우 나름대로 두 분 노후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었던 거죠. 그 계획이 노후 자금을 자기가 벌어서 마련해드리려는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신우 직장이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구한 직장이었다 보니 신우가 암만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그래봐야 올라갈 수 있는 직급도 벌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신우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고요. 신우 계획은 어떻게든 5억을 마련해 그 돈으로 시부모님과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가게를 하나 여는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도 그렇게 알바를 하러 다녔던 이유도 돈 얼마나마 더 버는 것도 있지만 이일저일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사업 소재를 찾기 위함도 있었던 거예요. 장사라면 물론 망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큰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과 셋이서 같이 할 계획이었다 보니 당장 인건비 부담도 남들보다 적을 테고 또 힘든 시기를 온 가족이 노력해서 이겨냈던 만큼 그때처럼 같이 노력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아꼈던 신우였는데 5억이라는 목표 금액에 거의 다 도달해가는 상황에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그 돈을 전부 날려먹었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자기 미래까지 포기해가며 그렇게 돈을 모으던 신우였으니 동생인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누나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집까지 팔아가며 2억을 만들어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매달 신우한테 남편 월급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돈을 보내주는 게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신우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그럼 어떻게든 신우한테 3천만 원만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꺼내더군요. 2억에 비하면 3천만 원이란 액수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큰 돈이다 보니 부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도와준다고 한들 그 10배가 넘는 돈을 날려먹은 신우한테 그 어떤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또 하나 제가 몰랐던 옛날 이야기를 하나 또 해주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도 대학에 들어가지 말고 네 누나처럼 일해서 집에 돈을 보태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지 않겠냐면서요. 남편도 그렇게 대학 가는 건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그때 나서서 남편을 도와줬다고 해요. 자기가 일을 몇 개라도 더 할 테니 동생 대학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렇게 신우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남편은 무사히 대학에 갈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원에서 군입대를 했고 그동안 신우가 어떻게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모아서 남편 학비를 내줬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남편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와 학비를 보태긴 했지만 그때 신우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기도 없었을 거라며 그때부터는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3천만 원쯤 하지 않겠냐며 자기가 앞으로 3년 동안 용돈 한 푼 안 받고 살 테니 어떻게든 당장 그 돈을 마련해주자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신우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도와주기로 한 거 멀쩡한 집까지 팔아가며 2억까지는 못해줘도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하고부터 모아놓은 돈 8천만 원을 전부 신우한테 주면 어떻겠냐고 남편한테 물어봤지요. 남편은 자기가 혹시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건지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냐며 다시 물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줬습니다. 형님하고 당신 사이에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시기에 신우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으니 대신 우리 결혼하고 나서 모아놓은 8천만 원을 신우한테 주자고 했죠.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은혜는 때를 놓치면 갚을 수 없는 것 같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 팔아서 2억을 해주겠다느니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느니 형님한테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느니 헛소리 짓거린 건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만회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한두 방울 흘리고 있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그 주 주말이 돼서 신우네 집으로 향했고 신우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우는 니들 지금 미쳤냐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고 하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자기 앞가림은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니 걱정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한 번 모아본 돈인데 두 번은 못하겠냐며 한사코 거절을 해오더군요. 그래서 신우한테 똑같이 말해줬어요. 그때 당시 우리 남편 대학 보내주겠다고 20살 조금 넘은 나이로 집에 생활비 보태면서 만들어준 1,000만 원이 둘이서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모은 8천만 원에 비할 수나 있겠냐고. 우리도 한 번 모아본 돈이니 두 번 못 모을 거 없으니 그냥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돈만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상가 몇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마침 그중 하나가 올해 말까지만 장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려서 거기에서 신우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전후 사정을 들은 친정부모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해주셨어요. 가게가 빌 때까지 시간이 아직도 반년 가까이 넉넉한 편이다 보니 신우는 그때까지 무슨 사업을 시작할지 구상하고 필요한 만큼 돈을 더 모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강한 척만 나던 신우도 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고맙다고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눈물바다를 이루었네요.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남기고 줄 걸 그랬나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말했다시피 돈이야 또 모으면 그만이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분명히 신우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신우의 문제는 정리되었어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 시어머니도 놀러 다니는 데만 그 돈을 전부 탕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러 다닐 돈이 없어서 신우 돈을 조금씩 빼서 쓴 건 사실이었는데 그 돈을 전부 써버리게 된 건 그렇게 모임을 다니면서 알게 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더라고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 제안을 하나 받으셨다는데 시어머니 딴에는 노후 자금도 없는 상황에 나중에 자식들 손 벌리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든 신우가 모아놓은 돈을 불려서 그 돈으로 당신 노후 자금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식으로 친해진 사람들 등쳐먹는 걸 업으로 먹고 사는 사기꾼이었던 게 문제였던 거지요. 무슨 상황이었던 간에 자식 돈을 그렇게 날려먹은 시어머니가 용서받을 길은 없겠죠. 과거에 아버님이 거의 20년 세월을 함께해온 동업자분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을 때 시어머니가 그 인간의 뭘 믿고 돈을 내준 거냐며 사기당한 아버님을 그렇게 질책을 했었다 해요.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이 그것도 알게 된 지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그것도 딸이 평생 모은 돈을 그대로 헌납해버렸으니 아버님이 그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니 그때의 업보를 돌려받는 거라며 시어머니 탓을 하셨고 결국엔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놀러 다닌다고 그때부터 똑같이 노후자금 생각 안 하고 밖으로만 돌던 아버님 또한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우한테 증여해주고 지금은 혼자 방 한 칸 얻어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님이야 그동안 집에 빚 만든 거 책임진다고 정말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경험도 많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지만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해오신 시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얼마 안 되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살아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신우도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분과는 완전히 따로라고 선을 그은 것 같은데 물론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자르듯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니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그렇게 쉽게 자식 돈을 탕진해버린 걸 후회하면서 살게 되실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